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돌아보면 암울한 2년 7개월이었습니다. 어쩌자고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됐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데요. 전 국민이 집단 최면이라도 걸렸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윤석열은 임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인데도 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더니 금세 불통으로 돌아섰고 국정에 대한 비판을 하기만 하면 냉소와 경로로 맞받았는데요. 2년 7개월여 동안 대통령이 일으킨 혼란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내란 속의 윤석열은 헌법 준수를 약속하며 대통령에 취임했는데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수천억 원을 퍼부으며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출근길 약식 회견을 시작했지만 취임 2달 만에 중단했는데요. 언론의 비판을 가짜뉴스로 치부해버린 겁니다. 비판을 듣지 않는 윤석열은 인사 때마다 주요 보직을 검찰 출신, 학교 선후배, 측근과 지인 등으로 채워나갔는데요.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말하면서도 손 한 번 제대로 내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갑툭튀 느닷없는 행보는 모든 국민들을 계속해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며 삭감한 것은 연구개발 예산이었습니다. 또 최상병 사건에선 솔직한 사과와 성찰은 없었고 경로설에 대해선 엉뚱한 경로를 꺼내들었는데요. 디올백 논란과 공천 개입설이 불거지며 국정 전반에 얼룩진 김건희에 대해선 너그러웠습니다. 서민경제가 어려워지자 자신을 믿으라고 했지만 다음날 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요. 도무지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일들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였습니다. 계엄군까지 동원한 계엄 선포는 충격적이었는데요. 큰 혼란의 침묵을 지키던 윤석열은 78시간 만에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5일 만에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불통으로 점철된 2년 7개월, 윤석열이 야심차게 시작한 용산시대는 계엄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낸 지 11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가장 아끼는 응원봉을 들고 나왔습니다. 혹시 꺼질까 싶어 건전지도 넉넉히 챙겨왔습니다. 역동적이면서도 차분하고 평화로우며 품격 있는 집회. 질서는 이럴 때 쓰는 단어라는 걸 시민들이 몸소 보여줬습니다. 2016년 촛불과 2024년 응원봉. 위기 때마다 민주주의를 되살린 건 시민들입니다. 형형색색의 불빛처럼 우리의 시민의식은 아름다웠고 근사했습니다. JTBC 5대0 라이브의 5대0 앵커의 클로징 멘트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다시 더 큰 혼란의 문이 열렸다. 이제 작은 산을 하나 넘었지만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 국민들이 오해한 것이다. 누군가의 선동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함께 싸우자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국민들 사이에 충돌을 선동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보여서 그로 인한 혼란과 갈등, 대결이 상당 기간 더 증폭돼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이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검 부분은 원리, 원칙, 법과 상식에 따라서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이제 뭐 대통령 탄핵 의결이 됐고 실질적으로 곧 파면될 것이 거의 확실한데 뭐 주변을 수사하는 것까지 그렇게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어 보입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매우 정무적인 결단의 영역의 일이고 지금 대통령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 이러고 있는 상태라서 아무것도 변한 건 없습니다. 이 수사기관이 지금 세 곳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한 혼란도 적지 않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되고 특히 공수처의 적법한 요구를 경찰과 검찰이 불응하는 것은 이것 역시 매우 온당치 못한 상태입니다. 법대로 해야죠.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응하고 있죠. 나라의 기강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로 나라의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법 질서를 유지하는 게 제일 큰 존재 이유인데 그 법 질서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검찰수장 출신의 윤석열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검찰 내부에선 검찰은 이제 패족이라는 등의 절망에 가까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간부 검사는 윤석열이 총칼을 든 순간 게임은 끝난 것이라며 검찰을 포함해 국민 모두의 길이 험난해졌다고 말했고 다른 간부급 검사도 너무 속상하고 찹찹하다면서 검찰은 이제 패족이 아니냐고 자주 섞인 반응을 보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 출신들이 잇따른 요직에 발탁되며 검찰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걸 상기하면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윤석열이 내란 피의자로 친정인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검찰 탄핵 소추까지 이루어지면서 검찰 조직 전체에도 먹구름이 더 짙어질 전망인데요. 이미 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잇따라 탄핵 소추됐고 검찰 인사권을 가진 검사 출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내란 관여 의혹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보직이나 승진 인사도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국회에서도 내년도 검찰 특활비 등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의 위기에 처했는데요. 앞으로 검찰청 폐지나 공소청 전환 등 검사들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률 개정도 더 속도가 붙을 걸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야당이 국회에서 빠르게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 다가올 검찰의 몰락을 막을 방법도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일장 춘몽이라고 해야 할까요? 검찰 출신 대통령이 만들려고 했던 검찰 독재공화국, 결국 자신이 검찰을 끌어안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고 말았는데요. 역사는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요? 무소불위 권력기관 검찰을 스스로 해체시킨 공로자가 윤석열이라고 말이죠. 위험이 계속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김건희 씨 관련 제보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김건희 씨가 OB, 올드보이, 기관에 은퇴한 요원들을 타는 OB에게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 그 독촉의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민주당이 계엄 포고문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새로운 인물을 지목했습니다. 이미 군을 떠난 전직 정보사령부 장성이었는데 민간인 신분으로 눈에 띄지 않는 내란을 실질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탄핵 표결 직전 민주당 내란 진상 조사단은 긴급 회의를 열고 중요 제보를 새로 입수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정보사령관을 역임한 노상원 예비역 소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사 3기수 후배로 김 전 장관과는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저녁 후에는 정보사 주변을 맴돌면서 내란을 앞두고 김 전 장관과 자주 통화한 인물로 지목됩니다. 비밀리에 내란을 모의하기 위해 민간인 신분인 예비역 장성이 비선으로 참여해 포고문 초안 작성 같은 핵심 실무 역할을 했을 거란 의혹이 나왔는데요. 이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국회에 나와 증언한 김건희 씨가 OB, 올드보이, 기간에 은퇴한 요원들에게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고 말한 대목과 일치합니다. 국군 계엄 관련 업무는 합참 계엄과 소관이지만 합참의 개입 흔적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노 전 소장은 김용현과 이른바 추가작전 시행 여부를 의논했다고 민주당은 폭로했습니다. 계엄 당일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 최정예 부대인 HID는 경기도 판교에서 대기 중이었는데요.
하지만 내란 수뇌부가 이들을 무슨 목적으로 서울 코앞까지 불러왔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 거죠. 언급된 추가작전이 정보사 소속 HID 등 제2의 제3의 부대를 움직였다는 내용이라면 사실상 2차 내란을 획책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민주당은 노 전 소장의 통화 내역 확보 등 수사와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려졌다시피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내란 음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실체는 국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현안 질의 및 언론 취재와 수사당국의 수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중요한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 과정에서 정보사령부 소속 정보요원들이 내란에 가담하기 위해 혹은 가담시키기 위해 판교에 위치한 정보부대가 대기 중이었다는 것은 밝혀진 바 있습니다. 정보사 요원들은 침투 작전과 관련된 기타 요인 암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고도로 훈련받은 인원들이 포함되었다 하는 것도 문상호 사령관이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추가 사항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전 국방장관 육사 38기와 친분이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 육사 41기가 이번 12.3 내란 사건에서 정보사령부 병력 동원에 중요한 임무와 작전을 서로 수립 실행코자 하였다 하는 점입니다. 과거 정보사령관이었던 노상원 씨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김영현 장관에게 소개하는 등 전역 이후에도 정보사령부 주변에서 활동했던 유력한 인물입니다. 최근 저희 진상조사단에 들어온 제보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영현 전 국방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개인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고 최근 들어서는 부쩍 통화도 늘어서 거의 하루에 한 차례 이상씩 통화를 했다 합니다. 또 12월 3일 내란 사태가 일어난 바로 그날 새벽에 김영현 전 장관을 만나고 돌아갔다고 하는 추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증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12월 4일 내란 사태가 거의 종결되는 시점에 다시 김영현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즉 12월 4일 윤석열이 합참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에서 퇴장하고 난 이후 윤석열 씨가 계엄령 해제를 공식화하기 직전 그 사이에 김영현 전 국방장관은 합참지휘통제실에 남아서 다시 노상원과 통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 추가 작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있었고 한 사람은 추가 작전을 지금이라도 단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강하게 냈고 또 한 사람은 추가 작전의 필요성은 좀 더 두고 보자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냈었다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 통화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국방장관은 일단은 추가 작전을 보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상원은 계엄령 포고문을 그 초안을 작성한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12.3 내란 사태에서 국방부나 군 부대에서조차도 잘 드러나지 않았던 정보사령부가 개입되었다는 점, 또 개입하게 했다는 점, 김영현 전 국방장관과 수시로 통화했고 내란 사건 전후에 통화량이 더욱 급증하였다는 점, 윤석열 씨 계엄 해제 직전에 다시 통화하여 최종적으로 추가 작전 여부를 논의했다는 점을 볼 때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은 이번 12.3 내란 사건의 기획과 설계에 상당 부분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몇몇 의원들은 수시로 정보사령부 오비로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협박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입니다. 중요한 증거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보에 기초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노상원 씨의 통신 내역을 급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상원 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